제 이름은 김춘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저는 서울 종로구의 낡은 아파트 30평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었죠. 지금은 시가가 5영억 원에 육박합니다. 아들 이준영은 대학 졸업 후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 유학을 보냈습니다. 귀국해서는 금융계에서 승승장구하더니 이제는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복이 많다고 합니다. 아들이 잘났고 며느리와 손자도 영특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해가 갈수록 텅 비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송별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 해물찜, 잡채, 그리고 어린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옥수수 갈비탕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식사 시간이 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네 식구와 함께 사돈 최숙자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들은 웃으며 과일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일본 가 있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렴. 저는 손에 든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식탁 옆에서 며느리 박소영이 다정하게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며칠 푹 쉬면서 어머님만의 휴가를 즐기세요. 저희는 친정어머니 모시고 가서 좀 쉬다 오고 겸사겸사 아이에게도 세상 구경시켜주려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숙자 여사는 선글라스를 낀 채 목에는 새로 산 미사 플래티넘 카드를 걸고 앉더니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춘자 언니, 이 나이엔 뭐니 해도 복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생선을 집으려 했지만 제가 덜어드릴게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생선 머리부터 배까지 이리저리 뒤집어 헤집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머니, 이 농어 정말 맛있어요. 이준영은 가시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2달째 좋지 않아서 그 비상금을 잠시 돌렸었어요. 귀국하면 다시 채워놓을게요. 어머니는 그 돈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는 탕 그릇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응시했습니다. 박소영은 대신 글을 거들며 생글생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준영 씨 말이 맞아요.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프로젝트 곧 마무리될 거예요. 저는 탕 그릇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돈은 진작 너희에게 맡겨서 관리하라 했거늘 제가 무엇을 더 손댈 게 있겠니? 식탁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숙자 여사는 입맛을 다시며 혀를 찼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은 제 조카가 예약해준 호텔인데 후지산이 보이는 스위트룸이래요. 열흘은 너무 짧아요. 제 생각엔 그냥 홋카이도에 가서 온천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소영은 옆에서 꽃처럼 웃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모시고 갈게요. 이 나이에 너희들처럼 다리도 튼튼하지 못하니 집이 제일 편하단다. 저는 나지막이 말하며 어린 손자에게 새우살 한 조각을 덜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즐겁게 다녀오는 걸로 만족한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준영마저도 2잔의 와인을 마시며 긴장을 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언을 남기거나 혹은 품이 있는 이별을 고하는 듯이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소영이 돕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아들 옆에서 짐이나 싸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돌아서서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전화를 만지작고 했습니다. 최숙자 여사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쑤시개를 꺼내 이 사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처럼 속 편하고 말 잘 듣는 시어머니는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릇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하나하나 천천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동서들 보세요. 하나같이 며느리랑 싸우려 들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거나 매일 싸움만 하죠. 집안 사람들은 역시 눈치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건 복이 타고난 거죠. 저는 담담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녀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거죠. 그들 가족의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할 때 이준영은 저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집 잘 봐주세요. 이번에 친정어머니 모시고 가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가고 싶으시면 다음번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임무를 완수한 듯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렴. 집은 너희가 신경 쓸 끄덕였습니다. 집 비상금 중에서 이번에 몇 천만 원 썼는데 어머님께서 실수로 건드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은행에서 동결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었지만 제 눈빛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제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저는 수건을 든 채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식탁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최숙자 여사의 과시, 박소영이 프로젝트가 곧 성과를 낼 것이라던 말, 아들이 비상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한 말까지. 그동안 저는 그들이 영리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참 예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배려라는 것이 어쩌면 저를 향한 품이 있는 추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습니다. 계좌 잔액은 9844명 77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자유였고 딱 하나의 정신 차릴 일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의 시계추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과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저축이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보험을 들 때도 그 돈을 썼고 심지어 이준영 결혼할 때 신혼집 계약금의 절반도 그 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니 가볍게 들리지만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탁자 서랍에서 두툼한 가계부를 꺼내 최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으로 2025년 3월 8일 갈비찜 재료 38,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앞 페이지를 넘겨보니 지난달 관리비 납부 내역과 설 명절 전 담장 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고 음식도 담백하게 먹으며 담배도 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에 남은 잔액은 제가 혼자 80세까지 써도 충분할 만큼 넉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입니다. 하지만 잔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 건은 7,500만 원이 이준영의 회사 계좌로 시장 홍보라는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다른 한 건은 1,200만 원이에게 긴급 의료비라는 이유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최숙자 여사가 저와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건강 주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무슨 병이 있단 말인가. 제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재테크 계좌를 열어보니 마치 남은 음식이 없는 도시락통처럼 말없이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너는 통보받지 못했다. 저는 가계부를 덮고 펜을 제자리에 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초월하고 다투기도 귀찮아지지만 한 번 바닥을 치는 순간 한 발짝 더 물러서면 낭떠러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점심때 저는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시간 괜찮니? 차 한잔 하자.
마침 너한테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그녀는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가끔 법원에서 조정위원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옆 낡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주인장은 우리를 수년 동안 알아왔고 우리가 보이차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자사오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아들이 또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계부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이체 내역을 네가 알고 있었니? 네 아들 회사 아직도 운영 중이야? 저는 탁자 위에 옅은 차자국을 응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유동이라고 하던데 당장 뭔가를 해야 해. 작년에 그 회사 구조 조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미숙은 가계부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선 그 비상금 카드를 동결시키고 손자 교육 자금도 누가 이체를 승인했는지 확인해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들 내가 예전에 다 가르쳐줬는데 정말 다 잊어버린 척 해야겠어. 강미숙은 찻잔을 쥐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 그들은 네가 결코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해. 오후에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창구 여직원은 제 소박한 옷차림과 온화한 말투를 보더니 금세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과 은행카드 그리고 관련 인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 어머님, 카드 분실 신고하시려는 건가요? 계좌 상태, 임시 동결. 카드 분실 신고하시려는 건가요? 계좌 상태. 계좌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가 임시 동결해주세요. 카드가 임시 동결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좋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마음속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가웠습니다. 이준영은 오늘 밤 분명히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평소 계좌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이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결코십니다. 그들은 결코습니다요. 그는 결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말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늙게어이였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제1위 칸에서 낡은 회색 천으로 된 가죽 상자를 찾아냈을 때 손끝에 먼지가 가득 묻었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수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 계약서 사본, 은행 이체 확인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효심의 증거로 가득 찬 서류원 같았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직접 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8년 박소영이 산후조리를 할 때 저는 넉 달 동안 손자를 전적으로 돌보며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증여계약서를 들고 와 제게 서명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은행 대출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부동산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었다가 이는 어머니. 그날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 돼지족탕이 보글보글 끓으면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서명은 너무나 경솔했고 너무나 값싼 대가였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닫고 일어섰을 때 다리가 조금 저려왔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닫고 일어섰을 때 다용도실 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사진이다. 저는 결혼 증명서를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함께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둘 다 회색 양복 차림에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빛이 났습니다. 그 해 우리는 아직 회사 기숙사에서 비좁게 살면서 매일 출퇴근할 때 영구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미독 통지서에 서명할 내 사회복지 지원을 기독계 쟁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해 그가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모든 병원비를 감당했대. 제가 모든 병원비를 감당했대. 집에 돌아와서도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해 이준영은 아직 지방에서 대학원생이었고 전화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더냐? 저는 눈가를 닫고 유선 전화를 들어 이웃에 사시는 이성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상공업 분야에서 일해서 소식통이 밝았습니다. 성호 아저씨, 저 춘자예요. 준영이네 세안 컨설팅 회사 아직 운영 중인가요? 상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안 컨설팅 말이야. 작년 중순에 이미 폐업했어. 내가 똑똑히 기억해. 그 회사 회계 장부에 늘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는 세무 문제까지 얽혔던 것 같아.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폐업이 확실해요? 그럼 확실하지.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걱정되면 빨리 그쪽에 더 이상 돈 넣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운 듯이 은행 카드 사본, 차용증, 제가 서명한 소위 증여계약서, 그리고 2장의 세초한 용지에는 현재 자산, 과거 지출, 그리고 앞으로 동결할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제 것을 제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고요했고 자신을 지켜야 해. 집안은 아주 고요했고 저는 밖에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공동 명예보험카드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외출 시 편리하게 사용하라며 만들어준 것이었지만 저는 그 보험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 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박소영 열어 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박소영이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제게 부탁했던 인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인연을 쓸 차례였습니다. 여보세요. 공동명예보험 권한을 취소하고 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내일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절차를 밟을게요. 어머님께서는 진술서 하나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베란다에 서서 맞은편 건물에 하나둘 켜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이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해 저도 혼자 이곳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버텨냈는데 지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른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절인 무채를 썰어 천천히 먹었지만 손놀림은 민첩했습니다. 그들의 비행기는 오늘 오전 10시 출발이니 늦어도 7시 반에는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 이준영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잘 잠그고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저는 그 글자를 반분 동안 응시하다가 알았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는 즉시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어젯밤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신용카드, 전자결제 플랫폼까지 통신사, 전자결제 플랫폼까지 모두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항목별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준영은 출장비 정산을 편리하다며 제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계좌 관리 메뉴에서 가족 카드 소유자를 찾아 연구의 질을 클릭했습니다.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하더니 작업 성공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다음은 제 회사 계좌와 연동되어 있던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계좌 동결 시에는 영상 신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춘자 본인이 이 계좌의 임시 동결을 신청합니다. 화면 속 상담원은 30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말투는 공손했고 처리 속도는 빨랐습니다. 10분 후 저는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 동결 성공, 7시간 내 해제 불가. 저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밝게 빛나며 낡게 빛나며 마셨습니다. 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분증 번호와 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취소하시겠습니까? 그 카드의 국제 로밍이요. 아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실수로 고액 요금이 발생할까 봐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확인 후 저는 또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3가지 서비스가 1시간 안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때? 시작했어? 저는 겉옷을 걸치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가족 카드 해지, 계좌 동결, 로밍 취소, 신용카드 분실 신고. 대충 이 정도야. 개조 결제 분실 신고. 대충 이 정도야. 그쪽에서 결제가 안 되면 공항에서 볼만한 광경이 펼쳐지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작은 하늘 조각을 좋았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 강미숙의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네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문득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겨울 이준영의 회사가 설립될 때 제게 돈을 빌려 임시로 돌렸습니다. 그때 제게 돈을 빌려 임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돈을 빌려 임시로 돌렸습니다. 박소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지만 저는 번번이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강미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할 생각이야?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 말할 거야.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여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해줘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다용도실로 돌아가 그 계약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준영의 회사에 보증을 설 때 남겨두었던 사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회계 처리용이라고 너무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좋아하는 철관음차까지 미리 우려두고 서명할 때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른 척할 리 없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계약서를 펼쳐 페이지마다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모호하게 쓰여 있었고 이웃 할머니가 책임은 모호하게 쓰여 있었고 심지어 대출 조건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후 모든 펜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제가 그들을 타국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물러서고 참고 양보했지만 결코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모든 종이, 서류들을 찬장 제일 아래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을 알리는 방송이 막 울릴 때
이준영은 여전히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기가 도쿄만이야. 박소영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다. 우리 동네 하늘이랑은 너무 달라. 최숙자 여사는 선글라스를 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미세먼지니 뭐니 해도 결국 이렇게 상쾌한 곳이 어디 있어. 이준영은 택시 호출 앱을 열었고 순간 결제 실패.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른 가족 카드로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마지막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긴자의 한 4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질녘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입력 하늘을 건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젊은 일본인 여직원이 있었고 표준적인 미소와 함께 영어가 섞인 있었고 표준적인 미소와 함께 죄송합니다, 손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카드 어제 비행기표 예매할 때도 썼는데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 카드로 바꿔 다시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에 맴돌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최숙자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이준영은 그녀의 손을 나지막이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미사 플래티넘 카드라고요. 그는 뒤돌아 박소영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소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해보라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박소영의 휴대전화에는 계좌 이상, 현재 결제 불가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다급해졌습니다. 이준영, 돈 다 처리해뒀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어머니랑 다 얘기했는데 그쪽 카드에는 손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현재 통화 중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카카오톡을 열어 연속으로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계좌 동결시키신 거예요. 그쪽에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고 프로필 사진은 흑백으로 변한 채요. 고요했습니다. 이준영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추운 날 온 가족이 낯선 타국에 내팽개쳐지다니. 이 모든 여정 동안 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축복 메시지 한 줄도 보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들이 비행기에 타기 전 찍은 단체 사진에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휴대전화를 잘 다루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아예 그런 신용조차 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프론트 직원은 다시 일본식 영어로 상기시켰습니다. 현금이 있으신가요? 그는 국내 계좌에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이체하려고 시도했지만 제한된 작업, 계좌 동결 중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은 호텔 로비에 서 있었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갔으며 회전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최숙자 여사는 여행 가방에 앉아 헐떡거렸습니다. 박소영은 아이를 안고 비웃었습니다. 최숙자 여사는 이게 그 어머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해 두셨다며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는 네 아버지 유골함까지 못 건드리게 할 판이야. 그만해요. 이준영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래 편의점에 가서 현금 좀 인출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들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와 길가에 찬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쿄의 밤은 유난히 밝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었지만 그는 화면을 세게 내리쳤고 뒤에 서 있던 아이는 놀라서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편의점 문 앞의 야외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종이컵 커피 머신이 찰칵 소리를 내며 어색함을 극대화하는 메시지 않았고 일본 정말 예쁘다.
최숙자 여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춥네. 이준영이 덧붙였습니다. 해당 계좌 작업 이상, 동결 처리 권고. 그는 문득 눈앞의 불빛들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에게 편안한 영역에서 발로 차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도쿄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준영은 짐을 끌고 지도를 따라 역에서 멀지 않은 캡슐 호텔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곳밖에 오리를 받아주지 않아. 그는 얼굴이 파랗게질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최숙자 여사는 호텔 문 앞에 서서 누렇게 바른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고? 나더러 일본에서 죽으라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박소영은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우리 방을 내주겠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은 마스크를 등록하려고 하자. 직원은 마스크를 등록하려고 하자. 영어가 섞인 일본어를, 세메 일본어를 사용이다. 이준영은 남은 현금을, 영은 남은 채명이 침대 이용료를 꺼내. 내가 디스코라도 추러 왔단 말이야. 최숙자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상 65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침대를 양물고 자신의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랑 소영이가 같이 잘게요. 최숙자 여사는 불만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알고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퇴승낙했습니다. 호텔 복도는 겨우 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의 플라스틱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이준영은 캡슐 침대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똑바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앉으려다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자.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네이버설 스튜디오는 물 건너갔네. 문득 그가 예전에 비상용으로 개설했던 해외 계좌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가 조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은행에 연락해 로그인하려 했지만 사용자 측의 능동적인 제안으로 해당 계좌가 이미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이것까지 손댔다고? 어머니는 우리가 그 돈에 손댈 줄 진작 알고 있었어. 우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나서야 일부러 움직인 거야. 무슨 소리야? 박소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비상 계좌까지 통제하고 있어. 네가 이 모든 등록을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어? 등록은 내가 했지만 명의는 어머니에게 있어. 나는 어머니에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어. 그는 마치 쇠붙이를 씹는 듯이 이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하콘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방 창문으로는 후지산이 정면으로 보이며 종업원이 가짜는 금눈돔을 가져다 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값싼 캡슐 호텔에 쭈그리고 앉아 슈퍼마켓에서 할인하는 컵라면을 먹고 돌아가면서 샤워를 해였습니다. 최숙자 여사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시장에서 가장 싼 닭뼈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 죽을 끓여 자신에게 영양 보충을 해주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학원비는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값을 아껴서 겨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선풍기 한 대밖에 없었지만 어머니는 여름에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여름에도.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평생 화를 내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 박소영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준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춘자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겉으로만 상냥하고 가끔 좋은 말을 몇 마디 해주면 그는 그저 겉으로만 상냥하게 대하고 가끔 좋은 말을 명모에게서 돈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은 조금 더 밝아졌고 멀리 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자 후지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흰 눈으로 덮인 산 정상은 고요한 왕관처럼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아득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비스듬히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회색 실크 겉옷을 걸치고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를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미숙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비됐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저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좀 알아봤어. 그녀는 손에 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네 아들 준영이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는데 작년에 팔렸더군. 원래 등기상으로는 너희 옛날 집이었고 원 소유주가 나왔어. 제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종로구 그쪽. 회사 개편 전에 받았던 그 집 말이야. 그 집 말이야? 사는 잠에 잔을 받았던 그 집 말이야? 네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명의 이전을 했더군. 그 애가 서류 뭉치를 가져와서 회사 대출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었지. 그때는 눈도 침침하고 서류가 너무 두꺼워서 그냥.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도구로 쓰인 거야? 강미숙의 목소리는 저보다도 더 침착했습니다. 네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걸어왔습니다. 결국 한 푼도 남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적선이다. 이건 제 보조가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제한 상속 진술서, 자산 동결 메모, 그리고 재산 분배 초안까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용어를 좀 알아야죠. 저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에서는 잉크 냄새가 났고 인쇄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필통에서 사인펜을 꺼내 이름 씁니다. 저는 필통에서 사인펜을 꺼내 이름 쓰는 잔에 서명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순위도 조정할 생각이니? 저는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붉은색 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에 남겨두었던 재산 분배 초안과 우리가 함께 가입했던 교육했던 교육자금 보험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에게 저는 정 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에게 저는 정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변을 정변을. 끓은 4년 전 제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법률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자를 이순희 상속자로 지정하시려는 건가요? 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 계획에서 제외하고 제가 특별히 승인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상속 유해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류는 모두 챙겨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점심 식사로 국수에 김치를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로 국수에 김치를 들렸습니다. 이진영은 제가 앙심을 품고 옛날 일을 들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원히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원히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어머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강미숙이 제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강미숙이 제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저는 김춘자, 올해 68입니다.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이준영 한 사람에게만 처분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저는 일부 자산을 제한적 상속으로 지정하고 법적 위탁 관리 제도를 설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영상을 멱산을 몇 번이고 건이고 권이고 반복해서 보았고 이어서 저장을 눌렀습니다. 저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빨래 건조대를 흔들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흔들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흔들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흔들어 그녀 또한 분명 자녀가 있을 것이고 걱정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끗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막 닦은 창문처럼 제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알림이었습니다. 이준영이라는 이름의 신청인이 제한된 계좌에 로그인하려 시도했으나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알림을 클릭하고 길게 눌러 이러한 알림 후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그런 수법은 더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우롱차를 차주전자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차주전자를 내려놓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이준영 가족이 문 밖에 서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숙자 여사의 여행 가방 바퀴는 이미 한쪽이 닳아 있었습니다. 박소영 품에 안긴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들어오렴.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기운이 확 풍겨왔습니다. 저는 다시 탁자로 돌아가 제게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댔니?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이준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놓인 따뜻한 차를 보더니 목을 떼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친구가 보내줬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행 가서 즐겁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니? 난 그저 너의 안전이 걱정되었을 뿐이야. 최숙자 여사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온 가족이 여행 가는데 어머니가 돈 안 주는 것도 모자라 신용카드까지 손대다니. 제가 공항에서 뼈 시게 추웠던 거 아세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내가 걸었고 카드는 내 명의였고 집은 내 남편이 남겨준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앞에서 큰 소리쳐.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준영이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보기 흉하게 하지 마세요. 이준영은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낮아졌습니다. 이번 해외 출국 전에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해요.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내 신분증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고 손자 교육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비상금 인출자로 등록했지. 이준영,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상처 주지 않는 일이 있었니? 저는 서류철에서 한 장 한 장 이체 기록, 공증서, 증여계약서, 장이체 기록, 공증서, 증여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모든 자산, 이 집을 포함해서 내 보험, 예금, 투자금 모두 개인 신탁으로 전환되어 재산자가 관리하게 될 거야. 너희는 상속권이 없고 임시 인출도 신청할 수 없어. 이준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관계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돈은 당신 거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야. 최숙자 여사가 말하려 하자
저는 최숙자 여사가 말하려 하자 저희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아이 학비도 너희는 일할 수 있잖아.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젊고 건강하며 두 손 두 발 멀쩡해. 나는 그때 혼자서 네 남편을 키웠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때? 문제가 생기면 노모에게 뒷문을 열어달라고 기대하는 거야. 이준영을 손웅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의 머리카락은 그대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사업도 성공했어. 그럼 나는? 제 어머니는 제 엄마잖아요. 나는 제 어조는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야. 나는 너희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의무도, 결혼 비용이나 교육자금을 댈 의무도, 여행이나 교육자금을 댈 의무도, 여행이나 명품, 대출 자금을 대줄 의무도 없어.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살 것이고 너희는 알아서 해. 저는 일어서서 찻잔을 들어 다 마셨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추워서일 수도, 어쩌면 마음이 찔려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은행 창구 앞에서 점점 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해당 계좌는 현재 대리일 로그인 불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원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리인이 아니라 그분 아들입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고객님의 관계는 이해합니다만 계좌 소유주께서 모든 운영 권한을 설정해 두셔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권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준영은 휴대전화를 쥐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결제 플랫폼 로그인마저 차단당했습니다. 원래 교육자금다고 하지 않았어. 원래 교육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학원비를 내려고 했지만 이제 시스템에는 해당 계좌는 이준영은 차에 돌아와 박소영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박소영도 휴대전화를 뒤적이며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만지지 않으셨어. 이번에 이렇게 빨리 배우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너희들 하나같이 어머니가 속기 쉽고 말 잘 듣는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단 한 푼도 못 건드리게 되었잖아. 네 어머니 카카오톡도 네가. 그는 급정거했습니다. 이준영은 문득 도쿄에서 돌아온 이후 그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춘자가 그들이 한때 장악했던 모든 연결 통로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어머님 김춘자 여사께서 오늘 명화 실버타운에 정식으로 입주하셨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 등록 부탁드립니다. 실버타운은 작은 빌라 단지 같았고 잔디밭과 분수 그리고 노인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구에 서서 김춘자가 회색빛 푸른색 울 코트를 입고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그녀는 옛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상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는 달려갔습니다. 김춘자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이사 나오셨어요. 그는 분노를 거의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안 돼요. 내가 매정하다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준영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식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자산을 사용하려면 김춘자가 말했습니다. 금액을 기재하고 손자이자 보호위탁관리인의 서명을 받아 확인해야 함이라고 쓰여 위탁관리인의 서명을. 이 돈은 내가 내 손자를 위해 남겨둔 것이지 네가 사업자금으로 쓰고 명품 사고 사람들과 여행 다니라고 준 돈이 아니야.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는 늘 그렇게 써왔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은 내가 관리하고 책임은 네가 져럼, 네가 져라. 그녀는 네가 져라. 그는 무릎을 꿇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너는 사장이 되는데 급했고 체면 세우는데 급했고 카카오톡에 온 가족이 일본 가는 사진 올리는데 급했지.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런 것들을 서두를 때 나는 무엇을 서둘렀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나는 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나를 어디에 버릴까? 그녀는 너희는 나를 어디에 버릴까?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디어 깨달은 학생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김춘자가 말했습니다. 그저 사랑이 그렇게 값싸게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고 직원이 그녀를 위해 취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깨끗한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뒤돌아보며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한라산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약간 서늘했지만 아주 맑았습니다. 마중 나온 민박집 주인장이 팻말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마당이 있는 곳인데 과일나무도 많고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양옆으로는 낮은 기와지붕과 빛바랜 나무문, 그리고 햇볕에 말린 흑돼지, 육포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화덕에 장작타는 냄새와 햇볕에 잘 말린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마치 제 젊은 시절 여름과 같았습니다. 민박집은 크지 않았고 방은 3칸이었습니다. 자는 3칸이었습니다. 한들에는 금목서와 치자나무가 씻었는데 휴대전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쪽 방을 선택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한라산의 풍족방을 선택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한라산의 바로 이진영이 보낸 손자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저 장문 1등 했대요. 제가 할머니가 일본 가서 돈 다 찾아오신 이야기 썼거든요. 선생님이 할머니 멋진 할머니래요. 저는 듣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고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로 답장했습니다. 멋지고 안 멋지고는 중요하지 않아. 오후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얇은 셔츠로 갈아입고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고 돈을 요구하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마당은 크지 않았지만 고요했습니다. 가끔 여행객들이 문 앞을 지나가기도 했고 개들이 그늘에 엎드려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기차역 옆에 서서 캔버스 가방을 메고 어린 이준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직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이미 약간 발에 있었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빚을 다 갚고 그를 데리고 바다를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다 컸으니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멀지 않은 곳에 썼고 향기는 옅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풍경이 2번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부름켰고 햇살은 안뜰에 푸른 고개를 들었고 햇살은 안뜰에 푸른 들에 푸른 제가 갑자기 그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침내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 가정을 반평생 돌봤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찻잔을 들고 차를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이 삶의 후반부처럼 비록 굴곡이 있었지만 마침내 제 손안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웃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야. 멀리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옛 마을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바람이 풍경을 흔들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신해 이야기해주는 듯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춘자는 68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답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해마다 감사받고 달마다 이용당하던 김어머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좋은 반찬을 남에게 덜어주고 월급 카드를 내어주고 모든 결정을 양보했습니다. 오직 가정이 버티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늙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없이 베풀었던 선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으로 오해받았고 그녀의 양보는 다른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텅 비어버린 집을 떠나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반격이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효도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았고 환상에 기대어 존중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자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햇볕을 쬐고 여행을 떠나는 삶. 당신은 혹시 자신도 그녀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당신도 혹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나요? 하지만 은행 카드는 점점 비어가고 마음은 점차 차가워졌나요? 당신도 혹시 돈을 뭐하러 남겨도? 우리 쓰기 조라는 웃음 뒤에 숨겨진 거부하기 힘든 도덕적 족쇄에 익숙해져 버렸나요? 저희는 당신이 매정하거나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침내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말해주세요. 어쩌면 그것 또한 수많은 김춘자의 일부일 테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3,000 구독자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구독자님이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